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저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4년 정도 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년도 늦여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만 하면서 대학원 박사까지 하느라 결혼도 늦었고, 그 친구 아내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한 거라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정말 알콩달콩 잘 살기도 했고, 딩크 생활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네 집도 그렇고, 아내의 집도 그렇고 여유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 둘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았기 때문에 서울의 값비싼 아파트에서 둘 다 외제차를 끌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까지 받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색은 안 했지만 저희 애들을 볼 때는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두 부부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아내가 암 선고를 받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넘게 그 친구랑 알고 지냈지만 정말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 어마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몇 개월 동안 그 친구는 정말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주고 회사와 집만 오가며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일 술을 마셨고, 나중에는 간 수치도 엄청 올라갔고, 초기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친한 친구이기에 매일 병문안을 가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네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정말 슬퍼할 거라면서 그 친구를 달랬습니다.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좀 호전을 보였고, 퇴원 후에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도 시작하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습도 예전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그 친구 집이 가까웠기에 저도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면서 그렇게 그 친구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친구 아내 기일 때 방문해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한 번에 쏟아내듯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내를 놓아주고 너도 네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건너 아는 여성분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괜찮았는데 그 친구는 그녀를 몇 번 만나기는 했는데 인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기는 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 그 친구도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들은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만남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친구는 자신감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운동과 등산을 빠지지는 않았는데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않고, 제가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다시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친구의 기분을 풀어줄 겸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도 했고,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강릉에서부터 고성을 며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냈을 때 반대하는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친구를 잘 달래고 오라며 경비까지 따로 챙겨줬습니다. 총각 때는 둘이서 가끔 여행을 갔었는데 결혼 후에는 둘이 여행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푹 쉬고 올 겸 일주일간 연차를 냈습니다. 그 친구도 간만에 여행을 간다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의 외제차를 타고 우선은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게 오랜만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순두부 맛집에 가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목해변에 들러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위에는 젊은 커플들이나 젊은 여성끼리 온 무리들도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여성분들도 둘, 셋이서 와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둘이서 카페에 들어오니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치였지만 저랑 친구는 워낙 둘이 카페에도 잘 가는 터라 그들의 눈길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강릉의 푸른 바닷빛과 파도 소리를 들으니 정말 힐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너무나도 좋다며 우울한 마음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 해변을 걷다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떤 여성분들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진을 잘 찍어주고 우리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보내고 횟집을 가서 소주에 회를 먹었습니다. 저도 친구도 회킬러기 때문에 강릉의 싱싱한 회를 폭풍 흡입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은 호텔을 잡고 갔기 때문에 호텔에서 각자 침대에 누워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호텔 조식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먹으러 카페를 향했습니다. 경포대도 방문하고 오죽헌도 방문하고 강릉의 명소를 다니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속초로 넘어와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속초에서는 호텔보다는 바다가 보이는 좋은 펜션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속초 해변 근처의 큰 마트에서 고기도 사고 술도 넉넉히 사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펜션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낭만이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가 스르르 질 무렵 채소도 씻고 고기도 준비해서 야외 바비큐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대학교 때 MT를 갔던 기분이었습니다. 바비큐장에는 몇 그룹이 있었는데 남녀 커플들이 주류 이루었고 젊은 여성분들 몇 명이서 온 그룹도 있었습니다. 저희와 정반대 쪽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두 분이 있었는데 어둡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기울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넘어가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내고 있었고 커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 들어가는 듯 보였고 그러다 보니 옆에 젊은 여성들 무리와 끝에 중년 여성들 그리고 우리만 바비큐장에 남았습니다. 술이 좀 취해서 그런가 옆에 젊은 여성분들이 아저씨인 저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고기와 해산물을 사갔는데 자신들도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다 못 먹을 것 같기도 해서 음식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세대에 잘 나가는 소주라며 과일 맛이 나는 소주를 몇 병 주었습니다. 옆 테이블만 음식을 주기 좀 뭐해서 끝에 있는 테이블에도 음식을 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녀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녀들도 음식 몇 가지를 저희에게 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젊은 여성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갔고 바비큐장에는 저희와 그 여성분들만 남았습니다. 저도 친구도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인데 저는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여성분들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여성분들도 그에 응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합쳐서 같이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그리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정확한 나이는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또래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들은 가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여행지에서 볼 것이니 나이든 개인사든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동창으로 자주 이렇게 둘이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남자 둘이 여행 다니는 건 처음 본다며 혹시 취향이 남성인 거냐며 농담을 했습니다. 친구는 술이 취했는지 자신의 사별 이야기를 꺼냈고 여자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양으로 서로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첫날 안목해변에서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우리의 사진을 찍어줬던 여성분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연적인 인연을 알게 되자 우리는 더 친해졌고 다음 행선지를 얘기하다가 여성분들 쪽에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운전을 못해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데 제 친구 차가 값 비싼 외제차인데 그것도 타보고 싶고 말동무도 하자고 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의 성격이 호탕하기도 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좀 더 마시다 각자의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숙소 문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그녀들이 아침밥을 함께 먹자고 했고 대충 세수만 하고 그녀들의 숙소로 갔더니 아침부터 간단한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시원한 북엇국을 한 그릇 뚝딱하니 속이 풀렸고 우리는 그때부터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차를 탈 때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녀들이 함께 탄 정말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업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녀들의 입담에 우리는 계속 빵빵 터지며 웃음이 났습니다. 관광명소를 방문을 하고 그녀들이 사주는 맛있는 점심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음료도 같이 마셨습니다. 우리는 숙소를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이 잡아놓은 숙소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에 들러 짐을 풀고 유명한 회센터에 가서 각종 회를 떴습니다. 그녀들도 회를 좋아했고 술도 좋아해서 술도 넉넉히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옥상에는 식당은 아니지만 숙소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사온 회와 술을 마셨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다행히 다른 무리는 없어서 우리끼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도 유쾌한 그녀들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니 더 밝아지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친구가 잘 안 웃는 편인데도 그녀들의 모습을 보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들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분이 어떻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 너무 좋다며 여성분 중 한 명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간만에 친구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으니 기분은 좋았지만 하루 전 만난 사이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은 우리와는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생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들이 돌아왔고 우리는 조금 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0시가 되자 숙소 직원이 올라와 옥상 개방 시간이 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아까워서 조금 서운했는데 그녀들이 먼저 숙소에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좀 씻고 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고 우리로 씻고 편안한 옷을 입고 그녀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들도 편안한 옷으로 입기는 했는데 완전 민낯은 아니고 가볍게 화장은 하고 왔습니다. 숙소가 넓지 않아 술 마실 공간이 좁았는데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같이 2번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실내에서 마시는 공기가 다르기는 했습니다. 침대가 보여서 그런지 조금 진한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사별한 지 좀 됐다 보니 친구의 여성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가 사별 후 여자를 아는 적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 전환을 할 겸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위로 했는데 다들 나이도 있고 취해서 그런지 점점 질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입맞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등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런 질문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조금 더 괜찮고 예쁜 여자분이 친구에게 누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고 친구는 진심으로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상이라도 한 듯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여성분이 저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사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제 이상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마지막으로 왕게임을 했습니다. 왕게임은 진행될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왕이 된 사람은 사람을 지목해서 스킨십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짠 듯 아까 마음에 드는 남성과 여성에게 포옹, 볼에 뽀뽀, 입맞춤 등을 시켰고 그 수위는 점차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달아올랐지만 그녀들도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용기 있는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 손을 잡더니 그녀들의 숙소에 가자며 이끌었고 그녀는 기다린 듯 웃으면서 우리들도 좋은 밤을 보내라며 친구를 쫓아갔습니다. 방 안에 둘이 남게 되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치기에는 아깝기도 했고 그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더 예쁘고 날씬하고 아름답지만 남녀가 한 방에서 밤새도록 있게 되는데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동안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여행지라는 새로움과 흥분감이 있었는지 우리는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입맞춤을 했더니 그녀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었고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안기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늑대마냥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순한 양이 돼서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불을 끄는 얼굴이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한 몸이었습니다. 얼굴은 저보다 좀 더 있어 보였지만 몸은 30대 후반 마냥 좋았습니다. 그 몸에 취해서 불타는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술도 먹고 격렬한 첫날 밤을 보내서 그런지 저는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녀가 제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고 그녀의 미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젯밤 좋았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자는 그녀에게 장난을 치니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고 잘 잤냐며 제게 입맞춤을 해줬습니다. 저는 맨 정신으로 그녀를 안고 싶어서 한 번 더 안 자고 했고 그녀도 좋다며 우리는 모닝 한 판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사실 텐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눈을 감거나 다른 부분을 보면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몸은 정말 좋았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만족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쪽 상황을 파악을 했고 우리는 각자 숙소에서 준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같이 하룻밤을 보내니 이제 차에 탈 때부터 커플이 되었습니다. 친구 옆자리에는 친구의 파트너가, 저랑 제 파트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워낙 유쾌한 여성들이라 어젯밤 일을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꺼냈고, 친구의 파트너도, 제 파트너도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다음 날이 여행 마지막 날이라 남은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는 바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대게집에 가서 대게도 먹었습니다. 서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숙소는 커플끼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3시 체크인 시간에 들어가서 각자의 방에 가서 2시간의 행복한 타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서로가 익숙했고 다음날 헤어져야 해서 그런지 서로가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탈리안 음식에 와인을 한잔했습니다. 이제는 두 커플 다 부부인 양 커플끼리 앉아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두워진 해변을 각자 걸었습니다. 우리 커플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입맞춤도 하고 약간의 터치도 했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 우리는 각자의 숙소에서 각자의 파트너와 사랑을 했습니다. 저의 파트너도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아쉬워하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한 번 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들의 차 시간이 있어서 그녀들을 터미널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쉬워했지만 암묵적으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한 시간을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들을 보내고 저와 친구는 남은 이틀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오랜만에 최고의 밤을 보냈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친구는 그녀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차후에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녀는 가정이 있는 몸이었고 친구의 애프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가정이 있는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면 자신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접은 듯 했습니다. 그녀들이 업자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이틀 동안 여행지에서 보낸 잠시의 일탈도 정리를 했고 힐링을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보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제 아내라는 걸 새삼 깨달으니 뿌듯했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낸 이틀 밤은 추억 저편에 묻어두고 다시는 한눈 안 팔고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를 만나면 가끔씩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그때 그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녀를 안으니 여자를 안는 느낌이 너무 절실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여자를 만나는 거에 적극적이 되었고 얼마 전에 괜찮은 여성분을 만나서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과도 궁합이 잘 맞고 좋다고 합니다. 그때의 여행이 친구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혹시 여성분들도 이 채널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분들, 우리 둘 다 그대들 덕분에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대들도 좋은 추억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사연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20대 초반 여대생을 임신시켜놓고 뒤에서는 장인 장모 재산을 노리며 다른 여자들과 놀러다니는 망나니 사위될 놈의 정체를 사연자분이 알게 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제 남편은 사업을 운영 중이고 시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남편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 기반도 꽤 안정적으로 잡혀있고 덕분에 꽤나 유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 살림을 할 수 있었죠. 결혼한 후 계속 주부로 살아왔지만 저도 친정이 돈이 조금 있는 집안이어서 다행히 그렇게 크게 남편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돈 걱정 없이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딸이 속을 썩였네요. 중학생 때까지 놀기 좋아하던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니 본인이 의류학과를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놀기 좋아하던 딸이 공부를 하다니 매우 기특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서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줬죠. 처음 1년은 힘들어하고 쉽게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저한테 힘들다고 토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놀던 버릇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본인은 정시로 대학을 갈 거라고 하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본 현역 수능 시험에서 꽤나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원서 영역에서 또 한 번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2단계 높은 학교에 4차 추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딸 셋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 20분 거리라서 딸은 저에게 자취를 하고 싶다면서 졸랐지만 아무래도 딸이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여서 기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1년 동안 보내고 집에 들어온 딸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의기소침하게 있더라고요. 방에서 도통 나오지도 않고 맨날 전화통화만 하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근심 걱정 어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녁에 울면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학교 졸업한 선배인데 동아리에서 웰컴 파티라고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만난 오빠라고 합니다. 나이는 29살, 군대 갔다 하고 취준 준비생이라고 하네요. 아이 가진 걸 알게 된 건 2주가 조금 넘었다고 했고 생리를 안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2줄로 떴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딸이 너무 어리기도 하여서 지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딸아이가 너무나도 완강하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딸이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을 따로 만나 상황 정리를 하고 결국 딸은 휴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는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딸이 남자친구를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된 거 이쁘게 살라고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키우겠다는데. 근데 딸이 남자친구가 취준생이고 딸이 남자친구 집안도 그리 잘 사는 집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휴학 몇 번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나이에 취준이라는데 남편은 차라리 본인 회사 인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남편 사업 같이 할 생각하라 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남자친구가 준비하던 계열이 회사가 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계열이었고 그쪽 업계에서는 남편이 회사가 꽤 자리 잡고 탄탄한 회사였기에 딸의 남자친구는 완전 횡재한 거였죠. 혼인신고는 아이 낳고 나서 하기로 했고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몸을 좀 추스리고 돌잔치랑 함께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제가 못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지요. 차가 없는 그 녀석을 위해 아이 태어나면 필요하다고 하며 그랜저를 뽑아주었고 아이는 3살까지 우리 집에서 키우고 그 이후부터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해줄 테니 거기서 신혼 시작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도와줬죠. 처음엔 그 녀석이 제 딸에게도 잘하고 제 딸도 그 녀석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서 참 착하고 실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딸이 임신 소식을 듣고 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산 지 5개월이 좀 넘었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약간 굳은 얼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얼굴을 보고서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남편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남편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뒤에서 여자를 끼고 있는 남녀 커플 2쌍이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가 대학생 새내기를 임신시켰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완전 금수저다. 본인은 자기 여친 아빠네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 물려받으려고 한다고요. 취준생에서 하루아침에 사업 물려받게 생겼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노려서 인생 폈다고 인생 한방이라면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수다를 떨더랍니다. 그러다가 빨리 장인 장모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재산 싹 다 우리 건데 회사도 내 차지 이러더래요. 옆에서는 여자들이 오빠 누가 들을라 조용히 해. 진짜 오빠 난 놈이긴 하다. 여친에 애기 가졌는데 이렇게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무슨 배짱이야. 이러고 그 녀석은 됐어. 니네랑 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 이러는 겁니다. 듣던 남편 친구가 뭐 저런 놈이 있나 하고 뒤를 돌아서 그놈 얼굴을 확인했는데 웬걸 제 딸의 남자친구 그 녀석이었던 겁니다. 남편 친구는 화들짝 놀라서 술을 먹다 말고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한 겁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안방으로 들어온 딸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무슨 이야기 한 거냐고 빨리 말하라길래 결국 다 말했습니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고불고 사실 예상했다고, 자기도 한 번 남친이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설마 하고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워낙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넘겼다고 합니다. 제 딸은 울고불고 정신을 못 차렸고요. 겨우 딸 아이를 진정시키고 딸아이 남친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뺨을 날리더라고요. 더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저와 딸아이가 맞고 딸아이 남친은 눈치는 빠른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애 아빠가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분을 풀고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도 처음에는 심하게 뭐라고 하는 아빠를 말리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화가 났는지 애 혼자 키운다고 너 같은 썩을 놈은 필요도 없다면서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제 딸과 남자친구는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도 알아서 사표 내고 나오더라고요. 계약서상 해고 통보를 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나오니 다행이었죠. 당연히 애 아빠는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저 새끼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들이게 해줄 거라고 으름장을 냈고요. 사돈들도 다행히 정신은 제대로 박혔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알리니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면서 무릎까지 꿇고 저희한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놈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본인들을 미워하라고 얼굴 볼 면목이 없다면서 펑펑 울고 제 딸도 울고 그랬네요. 딸 아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말해서 딸 아이의 남자친구 친구들 귀에까지 다 들어가서 완전 쓰레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실체를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으니요.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딸 아이의 남자친구 바람기와 그동안 했던 실태들을 폭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네요. 다행히 20대 초반 어린아이를 임신시켜놓고 바람핀 놈이 주변에서 좋은 이미지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피하려고 했겠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놈 모가지를 따고 싶지만 이게 최선이었네요. 덜컥 임신해버린 딸 아이를 나무랄 마음은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딸아이기 때문이죠. 딸이 아이를 낳으면 제가 많이 도와주고 해서 딸도 복학 신청해서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딸이 손주만 키우면서 인생을 보내게 하고 싶진 않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그놈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미리 쪽냈으니 말이죠. 당분간 저도 딸아이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저와 딸 그리고 남편 셋이 똘똘 뭉쳐 손주도 건강히 키워내고 행복하게 살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20대 초반 여학생을 꼬셔서 임신시켜놓고 뒤에서는 장인 장모 뒷담에 재산을 노리며 다른 여자와 노는 그런 놈이 세상에 있다니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었네요. 부디 따님분과 사연자분이 잘 마음 추스리고 서로 의지하며 상처들을 보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도 재밌고 몰입도 높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급 사이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총 직원 6명인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벌이는 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안이 좋고 외동이라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중견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여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적게 벌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바라봐주고 늙어서 서로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하면서 살기만을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제가 1년 정도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딱 1년만 파견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거니까 저도 큰 걱정이 없었지요. 남편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에게 1년만 기다리라고 중간중간 시간 되면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나 있는 나라로 여행 와도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져버렸네요. 파견 나간 지 7개월쯤 한국에 몇 주 정도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자기야, 뭐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밥은 먹었고? 집에 별일 없지?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하느라 늦게 받았어. 무슨 일 없지. 밥 잘 챙겨 먹었고. 보고 싶냐? 쨍그랑! 남편이 말을 하고 있던 중 여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순간 말을 못하고 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목소리에 뭐가 깨지는 소리? 뭐야? 집에 누구 있어? 누군데?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왜 나와? 라고 물었지요. 남편은 응? 뭔 소리야? 이거 TV 소리야. 드라마 보고 있었어. 여자는 무슨, 여자가 집에 왜 있어? 말이 되는 소리래. 방에서 전화 받다가 거실 쪽으로 나와서 TV 소리 크게 들린 것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딱 느꼈지요. 아, 얘 지금 완전 거짓말 치는구나. 여자 생겼네. 미쳤구나, 드디어. 드디어 미쳤어. 1년을 못 참아서 여자가 생겨? 이런 미친놈이. 라고 욕이 올라오는 걸 꼭 참고 말했습니다. 아, TV 소리? 아, 그래? TV 소리구나. 자기야, TV 크게 틀지 마. 얼마나 크게 틀었으면 그렇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려. 자기 청력 다 망가진다. 아, 왜 전화 걸었냐고? 아,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여기 혼자 방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자기 뭐하나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한국 완전히 갈 날 5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알았지? 푹 쉬고 사랑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지금 전화로 화내고 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역겨운 감정들을 꼭 참고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 이야기했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충격이 몰려와서 물건을 짚지도 못할 만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랑 손이 달달달 떨리는 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숨 쉬는 것도 벅찰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입국해서 이놈 새끼 바람친 거 잡고 끝장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3주 뒤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남동생이 로스쿨생이기도 하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제 짐을 맡겼지요. 남동생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될 정도로 열을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머릿속으로는 그놈 수십 번은 찔러 죽였다고. 그런데 자기가 법을 배워보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다. 증거 없으면 아무리 혼자서 열내고 화내봤자 끝이다. 다 필요 없고 누나 증거 모아. 증거 모아오면 나머지 재판이랑 소송은 나 아는 선배 변호사들이랑 법조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재판으로 그 년놈들 인생 박살내게 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소형 카메라 2개를 사서 남편이 없는 오전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화장대 위에는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향수랑 로션,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팩트가 있었고요. 아예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식탁에는 그 여자와 아침을 먹고 나서 안 치운 밥그릇과 반찬, 그리고 침대 옆에는 여자 잠옷과 스타킹이 널브러져 있었네요. 소파 앞에는 그 여자가 짐을 담아서 온 캐리어가 있었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정말 소리라도 빽 하고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여자 물건들과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모두 사진 찍고 나왔지요. 그렇게 3일 뒤 저는 카메라를 수거하러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 집을 도착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찍혔는지 봤네요. 뭐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더라고요. 보면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주 차원이 다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푹 건드리면 울음과 함께 폭력이라도 휘둘러 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이 툭 하고 끊겼네요. 그 여자 어떤 년인지 내가 쌍판떼기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저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이 1층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며 있는데 아파트 입구 쪽으로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두고 저는 베란다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기다렸네요. 띠띠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하다가 둘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서 치킨 배달시키고 여자는 오빠 나 오늘 하고 싶어 하면서 남편을 쪼르고 아주 생쇼를 떨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안방에 들어가 옷 벗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있는 베란다 뒤에가 바로 안방이거든요. 녹음기 켜고 아주 생생하게 녹음했네요. 참다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방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뭐 여자는 거의 속옷바람으로 있었고 남편은 사각 반스만 입고 있었네요. 제 얼굴 보자마자 남편은 완전 깜짝 놀라서 와이씨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라고 소리치고 그 여자는 엄마야 어떡해 나 이러면서 황급히 옷 입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골빈년이구나. 안방에 걸린 신혼사진을 보고서도 그 짓을 하려고 해? 너 상간녀야 알지? 너 인생 쫑난 거라고. 내가 있잖아 한성격 하거든. 그냥은 못 보내주지. 어디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해? 그냥 꺼져. 하면서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옷을 뺏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속옷바람인 상간녀를 현관문 앞까지 질질 끌고 데려가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궜지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안에 있는 걸쇠를 걸고 문이 안 열리게 해놨습니다. 쾅쾅쾅 거리면서 문 열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저는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지요. 남편은 그새 윗옷을 입고 바지도 황급하게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바지를 올리려는 남편을 향해 상위에 있는 스탠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너한테 전화 걸었을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를 TV 소리라고 우기면 내가 깜빡 속을 줄 알았지? 나는 너한테 나 한국 간다고, 너 보고 싶다고, 만난 거 먹자고 전화 건 거였어. 그 전화 안 걸면 어쩔 뻔했어. 평생 네 바람기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 뻔했네. 다 됐고 나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 아파. 그냥 꺼져. 저 여자랑 살림 차리던지 알아서 해라. 나가. 꺼져라. 무릎 꿇지 말고 빌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라고 말했지요. 답답하게 남편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뒤에서는 상간녀가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장 안 나가면 옆에 있는 골프채로 확 패버린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며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옷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서 한 방 날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지를 발 양쪽에 걸치고 뒤뚱뒤뚱 뛰어나가더라고요. 신발장에서 바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진짜 초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죠. 하도 밖에선 상간녀가 문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웬 벌거벗은 여자가 있으니 깜짝 놀라서 비 올 때 아파트 복도에 까는 거적대기 보직포를 가지고 그 상간녀 몸뚱이를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거적대기를 걸친 상간녀 그리고 경비 아저씨 셋이서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저는 베란다로 지켜보았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네 얼씬도 안 합니다.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놈과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고 저도 그 집에서 나와 남동생 집으로 갔지요. 남동생에게 증거를 넘겨주고 소장 준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사건을 맡겼지요. 몇 주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출국해야 했기에 굉장히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나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11개월이나 더 재판을 진행했네요. 남편 놈 명의로 된 집은 저에게 재산분할 때문에 절반이 넘어왔고 나머지 위자료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남편 회사의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남편 반강제로 사표 냈다고 하네요. 남편이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시댁 어른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었네요. 뭐 이제는 제 알바 아니지만요. 여튼 진짜 그 아파트를 들썩였던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